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보통 이제 TV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SK텔레콤 사태 나기 전까지는 이제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강연이 많았는데 작년 4월부터는 이제 SKT 사고가 크게 나고 주로 이제 정보보호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초고 해서 이제 SKT부터 최근 쿠팡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선 과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가 강연 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요새 왜 이렇게 해킹 사고가 많이 나죠?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작년에 해킹 사고가 많이 난 게 아니고 작년에 많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계속 뚫리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게 기사화되니까 알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SK텔레콤은 실제 최초 침투 시점이 2021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부터 뚫려서 정보가 막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KT는 지금 불법 fem토셀로 인한 피해 기간이 2024년 8월 1일부터라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로그 기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전 시점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LG유플러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워드 통합관리 솔루션에서 정보 유출된 게 2023년 4월부터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보고서를 공유한다거나 메모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이 온나라 시스템도 해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공식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22년 9월부터 뚫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쿠팡은 지금 청문회에서 쿠팡의 CISO나 CEO가 얘기하는 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가 2024년 12월에 퇴직하면서 중요한 마스터키를 갖고 나갔고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 그 발언하는 걸 잘 들어보면 2023년 12월 퇴사 시점에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이 이전부터 그럼 뚫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실제 공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훨씬 이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2025년에 알려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SK텔레콤 같이 큰 사고가 한번 나면 회사들이 야 우리는 잘 되고 있어 확인해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밀하게 조사를 하죠. 그럼 정밀하게 조사하다 보면 과거에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기정통부 법상은 인지한 시점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인지한 시점으로 72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보고를 하면 언론에 알려져서 이제 대중한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2025년에 해킹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훨씬 그전부터 뚫리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안전하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SK텔레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그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IMSI, 뭐 인증키 K, 뭐 IMEI 뭐 이런 거죠. 뭐 일단 쉽게 얘기하면 IMSI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키 값은 유심이라고 하는 노란 칩 안에 들어가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IMEI라고 하는 건 이제 휴대폰 펌웨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서 IMSI는 쉽게 얘기하면 I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로그인할 때 ID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K는 그냥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 칩에 들어가 있는 IMSI하고 K는 ID하고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기에 들어가 있는 저 IMEI라고 하는 건 우리 PC로 따지면 맥 주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C의 맥 주소 값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딱 망에 접속을 하면
일단은 아이디에 해당하는 IMSI랑 비번 K가 날아갑니다. 이래서 이게 내 정당한 가입 고객이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식별 번호가 날아가서 이게 분실된 기기가 아닌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망에 물리려면 요 세 가지 정보가 일치해야 이제 기기에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SK텔레콤은 지금 이 IMSI 인증키 K값, 그다음에 기기 식별 번호 이런 게 다 유출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사실은 통신망의 네트워크는 이제 대외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면서 요 정도 선에서는 발표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발표한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신문에는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이제 수정해서 그린 겁니다. SK텔레콤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4개의 망이 있습니다. 고객관리망, 업무망, 시스템관리망, 코어망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를 딱 했을 때 통신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망은 요 2개입니다. 시스템관리망하고 코어망.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정보보호 총책임자라고 하는 CISO가 담당하는 영역은 왼쪽입니다. 고객관리망하고 업무망. 그 다음에 CISO 권한을 벗어나서 CIO, 그러니까 어떤 정보 책임자가 관할하는 영역은 오른쪽 2개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망과 코어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잘 보시면 CISO 관리 영역에 있는 PC가 51%였다라가 이겁니다. 이 왼쪽이 51%, 오른쪽이 이제 49%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청문회 때 들어보셨으면 백신 프로그램, 우리가 EDR이라고 그러는 그런 어떤 서버단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가동이 안 됐다, 뭐 이런 걸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어디냐면 이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CIO가 우리 이제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다 보면 운영체제랑 충돌나서 막 PC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통신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서버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신 프로그램 같은 그런 EDR 솔루션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에서는 안 돌아갔고 저쪽에서는 이제 보안 프로그램이 돌고 있었고, 처음에 보통 통신사가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폐쇄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21년 8월 6일 날 해커가 최초로 A서버에 침투를 합니다. A서버에 침투해서 봤더니 저 안에 평문의 형태로 여러 서버들에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들이 이제 저장돼 있습니다. 이제 저 정보를 얻었으니까 다른 서버로 막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일단은 망이 다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2021년 8월 6일 날 처음 들어와서 요 HSS 서버에 있는 유심 정보를 갖고 나간 게 2025년 4월 18일입니다. 다른 데도 악성 코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로그 기록 부족이라든가 수사기관 어떤 제한 때문에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명확히 로그 기록으로 확인된 건 유심 정보가 2025년 4월 18일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조사가 거의 이제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CDR이라고 하는 겁니다. CDR은 뭐 과금 기록 또는 통화 상세 정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통화했다. 이런 정보를 담은 기록을 우리가 CDR, Call Detail Record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Call Detail Record가 들어가 있는 서버에도 악성 코드가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유출이 됐고 어떤 고위공직자랑 관련돼 있는 통화 상세 기록인지는 이제 수사가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뭐 SK텔레콤 사고 때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제 BPF 도어라고 하는 걸 겁니다. BPF라고 하는 건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하는 거고요. 요 BPF라고 하는 걸 악용해서 만든 악성 코드가 이제 BPF 도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뭐 요게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이제 BPF 필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건 이제 여러 가지 패킷 같은 것들 뭐 분석하고 감시할 때 쓰는 거고요.
요게 이제 상세한 내용보다는 요게 이제 어디 들어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 중에서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설치가 되고요. 운영 체제의 커널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BPF 필터를 악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었을 때 탐지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에 자 SK텔레콤의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 그리고 유심 정보가 나갔다라고 했을 때 언론이 제일 먼저 떠들었던 게 야 이러면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돈 다 나갈 거고 암호화폐 다 훔쳐갈 거다. 뭐 이러고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한테도 인터뷰 요청 많이 들어왔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아이디랑 비번만 갖고 금융 결제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건 그냥 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그 안에 보면 인증서가 전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에 기반해서 금융 시스템이 돌고 있기 때문에 유심 정보 정도 나갔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는 그 야마라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탁 이제 사고가 나면 대충 이런 윤곽으로 기사를 쓰는 그 윤곽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모든 언론사가 금전적인 어떤 문제로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났죠. 그런데 사실은 뭐 누가 돈을 잃어버렸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던 모든 기사들은 다 오보라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가 탈취돼서 지금까지 나 금융정보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라고 신고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은 좀 달랐죠. SK텔레콤 사고가 나기 전에 전년도에 미국의 9개 통신사가 전부 다 해킹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특종을 따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정확하게 기사의 방향을 잡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전문가들 인터뷰를 인용해서 통신사는 일반 기업들하고 다르게 돈이 되는 정보는 별로 없다. 뭐 금융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통신사에는 아주 특이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통화 상세 기록과 관련된 정보다. 이 통화 상세 기록을 입수했을 경우에는 어떤 고위공직자가 누구랑 친한지 알 수 있고 주요 인사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사를 공격하는 건 스파이 행위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서는 그걸 계속해서 취재했고 마지막까지 이게 중국 배후의 해커가 있고 실제로 통신사에 설치된 감청 설비에도 접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종을 따냈죠. 실제 미국의 FBI는 $10,00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배후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되는 이 그룹에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10,000,000를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이거는 스파이 행위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쭉 간 거고 정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죠. 금융 쪽에 포커싱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CDR 정보에 CDR 서버에 악성 코드가 있다까지는 발견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통화 상세 기록 정보인지 이게 실제로 나간 건지 아닌 건지 여기까지는 이제 분석이 상세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KT는 결국 이제 femtocel이 문제가 됐었죠. 요거는 그 femtocel을 조금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기지국이 있어서 기지국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모바일 디바이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에 들어와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기지국하고 통신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와이파이 같은 장비를 이렇게 둡니다. 이 femtocel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기가 이 femtocel에 붙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코어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인터넷만 되면 코어망으로 붙을 수 있죠. 그래서 통신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emtocel은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기기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막 뜯어서 조작할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 femtocel도 그냥 뭐 지하실이나 이런 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뜯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femtocell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규모가 368명이고
총 777건의 소액 결제가 일어나서 전체 규모는 2억 4,3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악성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BPF 도어 기타 등등 해서 103종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고 똑같이 뭐 IMSI나 IMEI 값들도 노출됐다. 지금 이게 이제 민간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입니다. 지금 뭐 사고 원인은 뭐 민간합동조사단에서 다 얘기 나왔지만 일단은 femtocell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femtocell도 그 안에 보면 공인인증서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망에 딱 연결될 때 그 공인인증서로 이 KT가 발급한 기기가 맞나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10년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femtocel에 동일한 공인인증서가, 그러니까 인증서라고 해야 되겠죠. 동일한 인증서가 설치됩니다. 동일한 인증서가 설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실에 설치된 femtocel이 있으면 내가 그걸 뜯어요. 그럼 거기 인증서가 있겠죠. 그걸 빼다가 다른 기기에다가 복사를 하면 똑같이 물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증서가 동일하니까. 거기다 유효기간은 10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femtocel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고요. 또 이제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접속 IP가 외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버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접속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짜 femtocel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femtocel의 출력 파워를 좀 올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와이파이하고 똑같아서 출력이 센 femtocel에 갖다 붙습니다. 휴대폰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정상 femtocel이 아니라 불법 femtocel에 휴대폰이 붙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오가는 정보를 이제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지국하고 femtocel을 거쳐서 휴대폰하고 통신할 때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암호화 기능을 끄기가 굉장히 쉬웠다. 암호화 기능을 끌 수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음성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다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소액 결제할 때 여러 가지 ARS 같은 걸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우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문제고 그런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소액 결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소액 결제 사고가 났었는데 ARS를 활용하는 소액 결제는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금 더 많이 입력해야 되는 소액 결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 결과를 보시면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가게 되면 이거 우리의 어떤 정보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게 쟁점 사안이 될 거고 실제로 피해 보상 규모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femtocell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 연구실에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고 저희가 이거를 해당 통신사에 제보했던 게 2015년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합니다. 그래서 femtocell은 옛날부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장비였고 그래서 femtocell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나라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은 앞에 두 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 두 개는 민간 기업이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시스템이죠. 제가 여기다 프랙이라고 썼는데 이 프랙이라고 하는 요건 뭐냐면 해커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해커들이 보는 잡지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고요. 뭐 아무나 여기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내면 심사를 거쳐서 여기다 실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저렇게 잡지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랙 잡지가 나온 지 이제 40주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된 해였고요. 요게 이제 프랙 잡지에 여러 이제 아티클들이 실리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저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라고 하는 저 기사입니다. 아티클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좋은 해커 두 명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나쁜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합니다. 두 대를 이제 해킹하죠. 두 대를 해킹해서 정보를 쭉 분석해봤더니 대부분이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중에서도 한국 정부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걸 이제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걸 분석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세요. 뭐 이랬던 거고요. 이 두 명의 해커들은 이제 노스 코리아 파일즈라고 그래서 이게 북한 해커들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중국인인 것 같다라는 게 훨씬 더 정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뚫렸는데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지금 여기 써져 있듯이 정부의 기본 플랫폼이고 워낙 많은 중요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온나라 시스템 뚫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런데 뭐 국가정보원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과방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정보원을 실제로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청문회가 나기 이제 한 2, 3일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프렉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 사실이 맞다. 그리고 최초의 침투 시점은 2022년 9월로 확인된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봤는데 그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건 계속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냐면 이제 우리가 정부 시스템을 원격으로 접속할 때 VPN을 씁니다. 가상사설망을 쓰고요. 그 가상사설망 쓰려면 이제 똑같이 공무원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GPKI 인증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650명분의 GPKI 공무원 인증서가 털렸고 그걸 통해서 원격에서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서 뭐 정보를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난 건 이제 우리가 CCC라고 하는 뭐 블랙햇이나 데프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뭐 유명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CCC라고 하는 독일에서 열리는 해킹 컨퍼런스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거기서 외국인 저널리스트 2명이 요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보면 APT 다운하고 여기 보시면 버닝 데이터 센터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국정자원관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우리 화재가 났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죠. 거기에 대전센터에 온나라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건 뭐냐면 야, 왜 하필이면 APT 다운 저 보고서가 나오고 정부 공식 발표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 화재가 났을까? 이걸 이제 음모론으로 두 개를 연결시킨 겁니다. 근데 약간 얘네들이 좀 잘못 파악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 파악한 건 온나라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실제로 그 온나라 시스템 운영하는 서버에 가서 공식 조사를 하기 하루 전에 화재가 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음모론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나라 시스템에 가서 공식 조사를 하는 계획이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그냥 잘못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대미를 장식했고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게 쿠팡이죠. 쿠팡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그냥 쿠팡 사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부 통제 실패입니다. 내부 통제 실패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쿠팡 관련해서는 뭐 청문회 가보면 대부분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기 나왔던 건 중국인 개발자가 하나 있었고 이 중국인 개발자는 인증 시스템 개발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프라이빗 사이닝 키라고 하는 걸 들고 나갔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사이닝 키를 가지고 이용자들의 액세스 토큰을 3,370만 개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용자 계정에 접속한 거다. 그래서 정보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면 신분증을 딱 보여주죠. 그렇죠? 신분증을 보여주고 저는 뭐 1박 2일 묵을 건데요. 2박 3일 묵을 건데요. 그럼 이제 방키를 내줍니다. 이 방키를 할 때는 당연히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 같은 걸로 발급을 해주겠죠. 그럼 이 방키는 1박 2일, 2박 3일 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딱 유효한 그런 키입니다. 쿠팡이 딱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쿠팡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딱 하면 거기에 있는 개발자는
프라이빗 사이닝 키, 그러니까 마스터 키라고 불리는 요 키를 이용해서 요 방키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이디하고 비번 입력 안 해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쇼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쿠팡의 개발자는 요걸 들고 나간 겁니다. 요걸 들고 나가서 방키를 무단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이디하고 비번을 몰라도 마음대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쿠팡은 내부 통제 실패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청문회에서 쿠팡의 CISO가 뭐라고 그랬냐면 프라이빗 사이닝 키, 요 마스터 키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사이닝 키를 카피해서 스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카피는 복사했다는 얘기고 스틸은 갖고 나갔다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이닝 키 뭐 이런 거 관련한 뭐 국제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살펴보시면 프라이빗 사이닝 키는 복사가 안 되도록 내부 개발자라 하더라도 복사가 안 되도록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쿠팡은 해시커프 볼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중요 정보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해시커프 볼트라고 하는 건 이건 업체명입니다. 상품명이고요. 요 해시커프에서 만든 요 볼트라고 하는 솔루션은 지금 IBM 쪽에서 총판을 합니다. 해시커프라는 회사가 IBM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요건 이제 뭐냐면 실제로 해시커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기네들 솔루션 설명할 때 사이닝 키나 이런 암호 키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개발자라 하더라도 마스터 키를 복사해서 밖으로 못 가져나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권고합니다. 이거는 뭐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거 이용할 때도 이런 개발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쿠팡은 이제 이걸 안 따른 거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 때 쿠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의 잘못이 분명하고 여기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합당한 처분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셀프 조사 논란이죠. 12월 25일 날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뭐 노트북에는 3,000명의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탈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용은 이겁니다. 그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를 소재지를 파악을 해서 막 얘기를 해봤더니 쿠팡백에 자기가 갖고 왔던 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노트북하고 이걸 다 넣어서 벽돌이랑 해서 이렇게 강에 버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끄집어내 갖고 와서 얘를 미국의 이제 보안업체에 맡겨서 실제로 정보가 몇 개만 저장돼 있었는지 또 밖으로 유출된 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좀 웃긴 건 아니 이게 정보를 은폐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이걸 쿠팡백에 넣어서 버렸어야 될까?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휴대폰 반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듣는 건 공장 초기화해서 이렇게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개발자거든요. 그것도 인증 시스템 정도 만드는 개발자면 노트북을 공장 초기화, 그러니까 완전 포맷해서 버렸겠지 저걸 그냥 버렸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말이 참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물에 빠뜨릴 때 이렇게 안 빠뜨리고 보통 이제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파괴해서 버리든가 아니면 바다에 빠뜨리거든요. 왜냐하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행동을 이제 한 거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3,000개밖에는 저장이 안 됐고 즉 이용자 계정 3,370만 개의 계정에 접속할 수는 있었으나 노트북에 실제로 저장한 건 3,000개였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쿠팡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셀프 조사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이제 발표한 걸 잘 보면 이제 국정원 직원이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는 있죠. 그런데 그때 국정원 직원과 쿠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내가 갔더니 이미징은 이미 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넘겨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노트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다 대놓고 바로 포렌식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게 훼손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하면 증거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본을 만듭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카피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카피본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카피본을 뜰 때 반드시 절차상의 무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피할 때 불리한 거는 안 뜰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과 쿠팡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
이미징, 카피본을 만들 때 국가정보원이 배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 요인이 배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 카피본 자체의 정당성이 일단 의심받을 수가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포렌식 분석 결과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 이걸 민간 기업에 맡겼습니다. 세계 민간 기업에 맡겨서 포렌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포렌식을 맡긴 것 자체를 정부에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하고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정부랑 공유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의 파워포인트 요약본입니다. 그걸 이제 공유했다는 거지. 이 원본은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의자 자백 중심의 조사라는 겁니다. 뭐냐면 중국인 개발자를 만나서 강에다가 너 빠뜨렸어? 그럼 요거야? 그래서 이걸 추려서 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이용자가 최초 언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트북을 말고 노트북에 저장한 거 외에 다른 기기들을 써서 정보를 반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런 어떤 프라이빗 사이닝 키 같은 마스터 키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한 명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청문회 얘기 들어보면 10명 뭐 이렇게 복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가 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셀프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고 그걸 발표한 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야 지금 니네들 홈페이지에 셀프 조사한 결과가 자꾸 떠 있는데 이거는 이용자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오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당장 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로 쿠팡 청문회를 쭉 가보면 쿠팡이 저런 어떤 셀프 조사 말고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굉장히 오남용하고 있었다라는 문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쿠팡은 그러니까 3,000명분밖에 저장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피해가 작습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유출이란 단어를 안 쓰고 노출이란 단어를 썼죠. 개인정보 유출 그러면 이걸 갖고 나가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정보가 정보처리 관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 이게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자, 그럼 쿠팡은 3,370만 명에 대해서 개발자가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관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된 계정 수는 3,370만 개인 겁니다. 각 계정마다 어느 정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 유무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어떤 목적의 이용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수집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쓸 건지를 명확히 얘기하고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에 산재가 발생해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때 쿠팡은 이 노동자분이 실제로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공장에 있는 이제 물류센터에 있는 CCTV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류센터에 있는 CCTV는 사고 방지 또는 도난 방지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목적 외 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짓으로 평가받는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따져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 남용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쿠팡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노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사는 대응하거든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산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죽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쿠팡의 대표는 전부 다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몰라서 저렇게 대응했겠다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련의 사고들이 쭉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들이 이제 보고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가? 일단은 전체를 보면 일단은 요 망분리 실패는 4개가 다 해당하죠. 그 다음에 위에 3개는 이제 국가 배후의 해커가 개입된 것 같고, 쿠팡은 좀 특이하게 이제 내부자 통제 실패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4개 업체 중에 3개는 자산 파악을 또 실패한 것 같다. 뭐 이거 말고도 원인은 쭉 있는데 공통된 요소를 이제 뽑아서 압축하다 보니까 대략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요인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망분리. 저는 이런 일련의 사고들이 났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정보보호 정책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전환시키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저 망분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망분리는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기본 뼈대입니다. 2006년에 국가정보원이 주창해서 시행되고 있고, 지금은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공기관, 뭐 지금 병원까지도 다 망분리 정책을 합니다. 망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인터넷과 단절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과 다 끊어놨으니까 회사 내부로 해커들이 들어올 수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망분리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조그맣게 만든 시스템인데 업무용 PC하고 인터넷용 PC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USB 단자를 여기에다 정보를 기록해서 뭐 이런 데 꽂고 이런 거 자체가 전부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 이런 게 이제 망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망분리 제도가 여러 가지 해커들의 침입을 막는데 기여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보호 뼈대를 이루는 망분리 정책이 무력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때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이제 실시합니다. 자, 그럼 이 망분리라고 하는 건 내부 업무망을 인터넷과 다 단절해서 무균실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연결돼서 보안이 조금 허점이 생기면 이제 악성 코드가 쭉 들어와서 안이 이제 쑥대밭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저 코로나 이후 때부터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망분리 정책은 완전히 무력화됐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2025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은 망분리 어떻게 하느냐? 외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주 중요한 데이터 외에는 인터넷과 항시 연결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이나 외교 안보에 관련된 뭐 탑 시크릿이나 시크릿 정도의 데이터가 아니면 그냥 인터넷과 자유롭게 연결해서 씁니다. 얘네들은 왜냐하면 외국은 우리나라 같은 망분리가 될 수 없는 게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냥 제대로 넘어갈 수 있었죠. 외국 애들은 클라우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각 데이터별로 일반 클라우드, 탑 시크릿 클라우드, 시크릿 클라우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클라우드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AI 서비스도 내가 탑 시크릿을 다루는 AI면 탑 시크릿용 클라우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이러놓으니까 인터넷 활용을 전제로 여러 가지 정보보호 대책을 만들죠. 그러니까 뭐 무균실을 만들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똑같이 코로나를 겪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팜플렛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클라우드가 거버먼트용이 있고 일반 커머셜용이 있죠. 근데 거버먼트용 보시면 탑 시크릿, 시크릿, 일반용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죠. 그래서 기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IL6짜리 클라우드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 IL6는 저기 임팩트 레벨 6를 얘기하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저 얘기 뭐냐면 오픈 AI가요. 앞으로는 여기 들어가서 정부의 시크릿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다음에 나온 기사가 지금 오픈 AI는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이건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은 어디까지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클라우드도 따르게 쓰고 인터넷과 연결할 건 연결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영국 데이터인데 영국은 데이터를 6개로 구분해서 이쪽은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터넷과 연결 안 시켜요. 요거는 인터넷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요거밖에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걸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두 개는 국가안보용이라서 절대로 인터넷과 연결 안 시킵니다. 근데 밑에 오피셜이라고 돼 있는 건 인터넷과 연결했습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이러니까 인터넷 활용은 활용대로 하면서 중요한 건 중요하게 보호할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등급에 따라서 보안정책 재정비해야 되고 비기밀 데이터는 유통 및 활용 정책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저 당시에는 저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국방혁신위원회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뭐 AI 강군 육성 뭐 이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길래 그거 안 될 겁니다라고 뭐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23년 12월이었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길래 이제 망불리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불리는 우리나라 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근간이니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망불리 정책 제도 전체를 외국처럼 개선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고 2025년 1월에 국가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드래프트 버전이 나오고 작년 9월에 버전 1.0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요게 국정원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보면 외국하고 똑같이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서 분리하고 그중에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걸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항시 연결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정자원관리원 화제가 났죠. 그래서 지금 아마 보고서가 2월 초쯤 되면 대통령께 보고가 될 텐데 우리나라 이제 모든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요 N2SF를 이용해서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 체계를 끌어올리고 그 상태에서 정부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쓰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불났더니 데이터 리커 백업 센터가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통합 전산 센터라고 그래서 정부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서버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설비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계획은 기존에 있던 정부 통합전산센터에는 국가 기밀만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전하게 폐쇄망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과제가 이제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디브레인 시스템입니다. 디브레인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 정책, 돈을 얻다가 얼마 쓴다. 이게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고, 기재부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한다. 그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이정표가 될 겁니다. 4개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 시범 사업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문서화시켜서 전 부처에 할당해서 이제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시킨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N2SF 보면 정보를 기밀 정보, 민감 정보, 공개 정보 이렇게 나누고요.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게 S입니다. 국방, 외교, 안보에 해당하는 게 C고 이렇게 해서 맨 위에 있는 건 폐쇄망 형태로 옛날보다 더 강화된 상태로 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2개가 이제 적절한 보안 조치만 있으면 인터넷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술을 접목시켜서 내부자 통제도 강화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보보호 업무를 하실 텐데 이제 N2SF 즉 국가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 라인이라든가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어디 가서 정보보호 관련한 컨설팅은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회사도 그 전환 체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올해부터는 완전히 이 체계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망분리 체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모두의 AI 정책이잖아요. 그럼 뭐 전 국민이 다 AI 쓰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AI는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쓰려면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매년
여러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무역 장벽을 세워서 미국 회사들이 진입하는 걸 막고 있는가, 이런 보고서를 항상 냅니다. 이 보고서에 항상 들어갔는 게 한국은 좀 로컬한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운영해서 외산 제품이 못 들어오게 한다. 예를 들어 뭐 시드 아머 같은 그 한국 고유 표준 아머를 쓰게 한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가 뭐 이상한 걸 요구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실제로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제 망분리 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 동향을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 이후 때 망분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붕괴됐었는데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정보보호 정책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꾼 겁니다. 제가 패러다임 전환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국가정보원에서 망분리를 전환해야 되지 않나? 외국처럼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고민하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이폰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막 스마트워크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환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보호의 속성이 보수랑 진보가 붙으면 정보보호는 보수가 반드시 이깁니다. 야, 너 바꿨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래? 뭐 이런 모든 게 그냥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사고가 크게 났고 대통령 지시로 탑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바꾸게 된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 보시면 쿠팡을 빼고 온나라 시스템, SK텔레콤, 그리고 KT는 약간 미지수인데 국가 배후의 해킹 그룹이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배후의 해커와 민간 해커의 다른 점은 민간 해커는 돈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딱 수집하면 바로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국가 배후의 해커는 스파이 행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 숨어 있거든요. 티나는 짓을 잘 안 합니다. 근데 SK텔레콤도 그렇고 온나라 시스템도 그렇고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국가 배후의 해커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 행위가 전제다라고 보는 거고요. KT가 약간 좀 까리합니다. 우리 물음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KT는 소액 결제로 얻은 돈은 2억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성 통화 내용 다 얻고 SMS 문자 다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2억 얼마 벌려고 저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KT에 전화해서 이거 개보위에 이른다? 그럼 몇십억 그냥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ROI가 안 나오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대규모 감청을 위해서 뭐 준비를 했다가 몇 명이 이제 일탈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뭐 아무튼 지금 우리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망분리가 완전히 실패했다. 여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배후의 해커들이 본격적으로 노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2025년에 네스KR, 우리 정보보호학회에서 하는 네스KR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 지금 최근 3년간 들어오는 공격은 북한, 중국, 러시아 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격 피해들을 보면 중국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보고서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배후의 해커들이 분명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노리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가 배후의 해커들을 막아야죠.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해커들 눈높이에서만 대응을 했으면 이제 국가의 후원을 받는 엘리트급 해커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국가정보원의 어떤 사이버 공격 대응 어떤 준비를 이제 국가 배후의 엘리트급 해커로 축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국가정보원 법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파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직무 해놓고 다음에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쭉 돼 있죠. 그러면 북한,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외환, 군사기밀, 안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의 중요도를 언급하는 단어들입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도, 안보에 해당하는 중요도. 그렇죠? 자, 그런데 4조에 딱 가면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해놓고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정부의 중요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관을 통째로 엮어서 이건 다 우리 관할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밀 자료가 있고 아닌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국가정보원의 역량은 국가 기밀, 국방외교 안보로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일반
현장과 사이버 공간에서 분명히 국정원이 관할하는 영역의 차이가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에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이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시켜야죠. 그래서 국방, 외교, 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의 영역을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게 해야죠. 그래서 엘리트급 해커를 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민감하거나 오픈된 등급이 있겠죠. 이거는 과기정통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격상시켜야죠. 그래서 그게 정부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 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과기정통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이버 안전청, 보안청을 만들어서 집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국방, 외교, 안보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관할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공의 안전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클래시파이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부 다 NSA가 관여합니다. 근데 클래시파이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들, 뭐 계약과 관련하든가 뭐 기타 등등의 정보는 C사라는 조직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벤치마킹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분리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버넌스 체계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쿠팡 하는데 왜 따라갑니까? 제가 보기엔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아마존의 중국인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갖고 나갔는데 NSA가 들어가는 꼴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를 바꿔서 거기에 걸맞는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하고 인력이 넉넉지 않으니까. 예산과 인력이 많으면 국가정보원이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집중해야 되고 국가정보원도 훨씬 고난이도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너무 크게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공공영역 중에 우리 공공안전과 관련한 거 이런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가 체계도 데이터 중요도에 맞춰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문제로 보는 게 자산 파악입니다. 자, 제가 아까 SKT 말씀드릴 때 저 임시 서버 얘기를 안 드렸어요. 이 임시 서버가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쫙 이래서 개인정보 유출 얘기가 나왔을 때 자,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 조사를 해보니까 임시 서버라는 거 2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개발자들이 일을 하는데 DB에 가서 개인정보 갖고 올 때마다 그걸 암호를 풀어서 뭘 하고 다시 암호화시켜 저장해놓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임시 서버 2대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건 그냥 여기에 다 써놓습니다. 암호를 풀린 상태로.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개발자만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자산 파악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기업체가 파악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사고가 나는데 딱 보면 야 그런 게 돌아가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해야 되는 건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는 SKT뿐만 아니라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도 펜토스를 포함해서 전체 자산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 이건 민간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 파악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현장에 있는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벌써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건 이런 체계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권 하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산을 아예 구매 못하도록 조직 체계를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2007년에 트러스트 인터넷 커넥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2005년, 6년 이때 미국의 연방정부 시스템이 대규모로 해킹당합니다. 그러면서 트러스트 인터넷 커넥션이라는 정책을 만들고요. 이때 부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모든 연방정부 시스템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하라. 그래서 어떤 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게 끊어져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접점의 개수를 최소화시켜라. 그러니까 국방, 외교, 안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걸로 최소화시키려는 거죠. 이걸 먼저 합니다. 이 정책이 계속 발전해서 TIC 3.0까지 오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 제로 트러스트 어쩌고 저쩌고는 TIC 3.0 정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부터 해야죠. 전수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일반 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체계도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지금은 정부가 지금 저 문제점을 알아서 이제 정보보호 공시할 때
회산 자산 파악한 내용을 사장의 도장을 받아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 쭉 말씀드렸는데 아마 요새 작년에 사고가 되게 많이 나면서 보안 극장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시큐리티 시어터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브루슈나이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죠. 하버드대 겸임 교수이자 여러 기업의 컨설팅도 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합니다. 이 작가가 2003년에 Beyond Fear라고 하는 책을 썼고 여기서 보안극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뭐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게 보안극장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섞어 쓰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거. 미국에서는 그 정책 안 씁니다. 대표적인 보안극장 효과의 사례로 평가받거든요. 우리나라 인터넷진흥원에서도 비밀번호 가이드라인에서 그거 없앴습니다. 그런데 관성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러면 안전한 것 같이. 그거 뭐 해커들 다 압니다. 뭐 숫자 읽을 때 뭐 느낌표 넣고 그다음에 뭐 패턴 뭐 몇 가지 해서 똑같이 돌려 쓰는 거 뭐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금융 기관 가면 보안 프로그램 3종 세트 막 설치하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안전한 거면 외국은 벌써 했게요. 근데 외국 여러분들이 외국 사이트 갔을 때 뭐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한 거 못 들어봤죠.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망분리. 실제로 망분리도 제대로 돌아가진 않는데 우리는 망분리가 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해왔죠. 이제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조금은 좀 현실적인 보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이제 실력을 배양해 놓으셔야 이제 사회 나가셔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